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 13페이지고요. 학습지, 선생님이 저번에 올려준 학습지는 페이지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하고 학습지를 같이 준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울 거는 흥선대원군의 안에 내정 개혁이 아니고 바깥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다른 나라들과의 정책을 나타내는 단어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인데요. 정책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냐? 통상수교를 뭐 했다? 거부했대요. 싫어했대. 안 한다 그랬대. 그럼 통상과 수교는 뭐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죠. 통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물건을 다른 나라하고 사고 파는 걸 의미하고, 수교는 조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친한 나라로 친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걸 우리가 수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다른 나라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싫고, 뭐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친한 나라로 지내기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처음부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했었던 건 아닙니다. 이쪽에 보이나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을 좀 그려봤는데요. 일본은 생략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조선이 있겠죠. 조선이 있었어요. 당시 조선을 둘러싼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일본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죠?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은 둘 다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사실 외에도 청나라가 영국하고 처음에 싸워가지고 제1차 아편전쟁에서 지고,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쳐들어와서 제2차 아편전쟁에서 또 지게 됩니다. 이때에 영국과 프랑스하고 청나라 사이에 맺었던 조약이 베이징 조약인데요. 이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뭐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연결시켜준 대가로 어디를 받아가냐면 이 지역, 바로 연해주 지역을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니까 바다도 꽁꽁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막 왔다 갔다 잘 하려고 하면 배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러시아는 갖고 있는 바다들이 전부 다 꽁꽁 얼어버렸어. 꽁꽁 얼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남하 정책입니다.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하, 밑으로 내려오는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조선하고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이 저 러시아라는 하는 나라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 조선은 힘이 없는데 라고 흥선대원군이 생각했어요. 그때 바로 조선에 자꾸만 통상을 요구하던 누구를 이용하기로 했냐면, 어떤 나라를 이용하기로 했냐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당시 최고 실력자였던 흥선대원군은 프랑스한테 자꾸 요구를 했어요. 야, 너가 러시아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했는데 프랑스가 이거를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정책이 실패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프랑스가 조선에다가 계속 전파하려고 하던 종교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종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당 잘 알죠? 성당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교황과 관련된 우리가 종교를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이 천주교를 계속 전파하려고 했었다는 점이에요.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될 주제가 뭐냐면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뭐라고요? 병인양요. 병인양요는요 1866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이름은 우리가 생소한데 양요라고 하는 건 서양 세력이 일으킨 소요 사태, 즉 난리라고 해서 외국이 침략한 것을 의미하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병인은 1866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올해가 무슨 해죠? 여러분들 아나요? 2020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간지를 이용해서 천간과 지지를 이용해서 해를 표시를 했는데 올해는 쥐의 해인 경자년인데 요때는 1866년에는 병인년이었어요. 병인년. 그래서 우리가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세력의 소요사태, 서양의 침략이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병인양요를 우리가 배경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배경.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흥선대원군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계속 뭘 전파하려고 했다? 그렇죠.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 천주교에 대한 반대 기운이 국내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천주교는 일단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성리학을 중요시하는 유교 사회, 조선 안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를 차리는 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당연히 당시 성리학이 중요시하던 누구들? 그렇죠. 유생들.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에 의해서 천주교 반대 기운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는 바람에 병인년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인 박해. 박해라고 하는 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박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병인년에 일어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라고 해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사람인데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병인 박해 때 프랑스인 선교사들도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프랑스군이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남의 나라를 사람들을 죽이냐 해서 프랑스군이 이를 구실로 삼아서 당시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막아야겠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선도 나름대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양헌수 장군하고 한성근 장군입니다. 양헌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막았느냐 하면 정족산성 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았고요.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막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페이지의 지도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프랑스군의 대단한 위세 그리고 무기에 우리가 좀 밀리긴 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이 철수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프랑스군이 아이고 우리는 도망가야겠다. 더 안 되겠다. 얘네들 너무 세게 저항하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도망가면서 갖고 갈 거 없나 하고 막 둘러본 거예요. 갖고 갈 거 없나 하고 보니까 어떤 건물 같은 게 하나 있어. 그 건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외규장각이었습니다. 외규장각.
이 외규장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에 갖고 갈 거 없나 하고 보니까 막 갖고 갈 게 많은 거예요.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온갖 이제 문화재들이 거기 지금 문화재라고 불리는 것들이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옳다구나 우리 이거 다 갖고 가버리자. 어차피 뭐 돌아가는데 이거라고도 싣고 가야지 하면서 귀중 서적들하고 문화재를 약탈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규장각이 뭐였죠? 규장각은 들어봤어요. 누구랑 관련이 있죠? 어느 왕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조선 정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이란 걸 만들면서 바깥에 강화도 섬에 외규장각, 이게 바깥 외자죠.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다 해서 외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필요한 왕실의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책들 이런 것들을 다 놔뒀는데 이거를 프랑스군이 탈탈 다 틀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반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여 형식으로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규장각 문서 그리고 이런 것들의 반환에 대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나와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1868년에 있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이 배경을 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나라하고 관련이 있냐면 독일하고 관련이 있어요.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합니다. 또 물건을 팔아먹으려요. 그런데 조선은 통상하는 거 좋아한다 했어, 싫어한다 했어. 가뜩이나 지금 1866년에 병인 양요 때문에 프랑스 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는데 또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자 이렇게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안 한다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면서 조선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면 그냥 이 오페르트도 돌아가면 좋은데 앙심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엉뚱한 계획이 뭐냐? 흥선대원군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이거든요. 이 사람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그러면 죽었으면 뭐가 있겠어? 묘가 있단 말이에요. 묘를 뭐 해가지고 도구를 해가지고 내가 흥선대원군 아빠의 묘를 도구를 해갖고 막 시체하고 뭐하고 이게 안에 들어있는 부장품하고 싹 가지고 와서 야 너가 아빠 물건 여기 딱 하면 흥선대원군이 아이고 그러면 그거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통상할 테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의외로 너무 묘가 단단한 거야. 그래서 파헤치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그렇죠. 성리학, 즉 부모님에 대한 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 조선에서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도구를, 그것도 왕의 아버지의 묘를 도구를 하려고 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죽어마땅하고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래서 이 결과로 서양에 대한 배척 기운이 어떻게 됐다? 배척 기운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미양요입니다. 뭐라고요? 신미양요. 이거는 187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요라고 하면 뭐다? 서양이 일으킨 것이고요. 신미라고 하면 앞에 병인과 마찬가지로 1871년이 신미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배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배경은요, 좀 오래 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1866년 미국과 관련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이건 몇 년이라고요? 1866년. 다시 뒤로 좀 가야 돼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렇죠. 배입니다. 배인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군함, 즉 군사를 위한 군대의 배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상선인데 상선들도 이제 이 당시에는
뭐 대포라든지 무기들을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왔어요. 조선에 와가지고 대동강을 따라가지고 쭉 올라와서 평양에 왔습니다. 평양에 와가지고 통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막 진상짓을 하는 거야. 진상짓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 평양에 당시 이제 감사였던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는 너거랑 안 한다. 자,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돌려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돌아가라. 그만해라. 그랬는데 아무리 그만하라 그래도 안 하고 안 가고 계속 통상 요구하고, 그리고 몇몇의 선원들은 막 내려가지고 약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박규수하고 평양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랬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다?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들으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미국 자꾸 가라고 하고 경고하고 그냥 보내준다 그랬는데 안 간 미국이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외국 사람들,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고 싶어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전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미국군이 어떻게 한다? 강화도로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화도로 왜 자꾸 올까요? 강화도로 왜 자꾸 올까요? 그치, 강화도는 여러분들 교과서 아까 13페이지에 있는 지도에 보면 강화도를 지나서 쭉 수로로 따라 들어오면 바로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한강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죠? 그렇죠, 서울이 있죠. 서울하고 탁 맞닿는,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강화도를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병인 양요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맞서서 크게 싸워야 되겠죠? 누가 싸웠냐면 바로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활약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투에서 미국이 이겨버렸어요. 이기고 어제연 장군이 이제 그 군대에서 쓰고 있던 깃발 중에 수라고 장군 숫자가 새겨진 깃발을 이제 뺏어갔는데, 이것도 지금은 반환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국 군들이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없고 무기도 변변찮은 이 나라가 막 군인들이 막 열심히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더 있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미국군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군은 철수하죠. 자, 미국군이 철수했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나요? 조선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서양에 대한 배척 기운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양 배척하는 기운, 노노서양 하는 기운이 올라가고요. 결국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다가 뭘 세우게 되느냐? 척화비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자, 척화비는 배척할 척자에 화친할 화자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주제탐구 13페이지의 주제탐구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학습지 만들어준 학습지 2페이지에 거기 번호 7번 오른쪽 노트에 번호 7번에 보면 흥선대원군은 왜 척화비를 세웠을까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왜 척화비를 세웠을까? 왜 척화비일까? 척화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척화비에는 크게 12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양이 침범, 양이라고 하는 건 서양 오랑캐가 침범, 쳐들어왔는데 비전즉화,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친해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주화매국, 화의를 주장하는 것, 친하게 지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 매국, 우리 매국노라고 하죠.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서양이 쳐들어왔는데 안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 만약에 안 싸우는 놈이 있다고 하면 그 놈은 뭐 하자고 하는 거다? 그렇지, 나라를 팔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서양이 침략했을 때 반드시 뭐 해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진 비석을 전국 각지에 막 세웠단 말이야. 그럼 왜 세웠을까? 뭘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뭘?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처음에는 서양 세력을 좀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련의 과정들 1866년부터 시작해서 병인양요부터 시작해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가 있었던 1871년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서양에 대한 배척감, 화남, 막 적대감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선생님이 좀 줄여 쓸게요. 거부 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 의미라고 하면 선생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거? 의와 한계였죠. 자,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건 뭐였죠? 그렇죠. 좋은 의미, 어떠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느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뭐죠? 그렇죠. 다른 나라 외국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했다,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당시에 세계 정세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서양은 자꾸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기계를 돌리고 거기서 무수한 많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좋은 무기를 막 가지고 와서 군대가 막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시절인데 흥선대원군 이러한 세계 정세를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서양하고 어떻게 보면 빨리 교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택하지 않고 쳐들어오는 서양을 그냥 물리치고 현재 안에 있는 우리 조선만 딱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라고 막아서 딱 문을 닫아 걸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근대화 발전이 어떻게 됐다? 더디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우리 내정개혁에서 살펴봤듯이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건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대신에 그 이상향, 어떤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가 라고 생각했던 건 결국에 뭐였다? 과거 옛날에 세종, 그리고 세종대왕이 살았고 양반들이 잘 살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무 먹을 걱정 할 거 없이 잘 지냈던 그런 과거의 조선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세계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조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간단히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거를 연표로 정리해 봅시다. 연표는 연도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죠. 1863년은 뭐였죠? 그렇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근데 고종이 즉위했는데 고종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초딩이라 가지고 어려가지고 정치를 못하니까 누가 대신했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대신했다 라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1866년은 올해 얘기했던 거죠. 병인년입니다. 병인.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병인박해가 있었어요. 병인박해 다음에 뭐죠? 우리가 병인양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중간에 뭐가 있었어? 뭐냐면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먼저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였냐면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나요.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1868년에 뭐가 있었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1년에 신미양요.
그리고 신미양요의 결과물로서 뭐가 전국에 세워진다? 자, 그렇다.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내용을 배우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조선의 개항과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기 바랍니다. 안녕.